그러면 자, PMP에 대한 내용과 감리 쪽을 묶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범위로 같이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PMP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금 감리사와 기술사 문제들이 어차피 같은 컴포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최소한 사업관리에서 12개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프로세스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론과 실무를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맨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영업과 기획팀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 기획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획서부터 프로젝트에 요청이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획서를 뜻하는 단어를 우리는 Statement of Work이라고 하는 SOW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BC라고 하는 용어도 쓰죠, 그죠? BC는 뭐의 약자냐면 비즈니스 케이스의 약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에자일에서는 이거 또 다르게 뭐라 부르냐면 백로그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덕트 백로그 혹은 스프린트 백로그 모두 다 기획서를 뜻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식의 기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PMP나 그런 데서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죠? EF 같은 용어 혹은 OPA 같은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환경 요인 같은 용어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쩔 수 없이 참조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환경, 이걸 우리는 기업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EF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40, 5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진 회사들은 자체만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건 프로젝트의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 조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A팀의 영업팀, 기획팀, 개발 1팀, 개발 2팀, 혹은 뭐 PMO 조직, 그 다음에 QA 같은 일반 지원 조직,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요렇게 진행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런 식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쪽으로 오면 A팀과 B팀의 담당자를 요렇게 차출을 해서 PMO 조직에 PM 한 명이 할당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냥. 자, 그러면서 요런 대표적인 조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매트릭스 오거나이제이션,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보면 PM의 파워가 약하면 위크 매트릭스 조직, PM의 파워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밸런스트 조직, 그 다음에 PM의 파워가 강하면 스트롱 매트릭스 조직, 이런 용어를 써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뜻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 강의하기 전이지만 에자일 프로세스는 각각의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이쪽이 스크럼 A팀, 스크럼 B팀, 스크럼 C팀, 스크럼 D팀이라고 해서 에자일 팀과 쿠팡 같은 에자일 팀을 만든다면 우리 같은 PM 한 명이 각각의 에자일 조직에 이렇게 PM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PM을 할당이 되고 이 PM을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자 혹은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죠. 촉진자의 영어 표현은 facilitator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죠? 권한은 없지만 어떤 상황을 촉진시켜서 일이 잘 되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촉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각 부서의 장과 의사결정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PO란 용어를 쓰는 거죠. PO는 에자일에서 프로덕트 오너란 용어를 써요, 그죠? 프로덕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오너, 그죠? 마치 회사의 대표 같은 어느 부문의 리더들, 그죠?
요 사람들을 우리는 PO란 용어를 쓰는 거죠. 자, 요것을 좀 전자상거래 쪽으로 오면 이쪽은 신상품 판매, 이쪽은 물류 및 RFID 창고, 이쪽은 여행, 숙박,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쪼개는 거죠. 그죠? 요런 조직을 우리는 애자일 팀 혹은 운영과 개발을 하는 데브 옵스 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떤 기능 조직, 이런 조직을 우리는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의 기능 부서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펑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이라 부른다면, 어떤 서비스와 각각이 고립된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조직을 우리는 기능 조직이라 부르고, 이런 기능 조직을 좀 더 프로젝트로 간다면 이런 조직을 우리는 매트릭스 조직이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매트릭스에서 비즈니스 중심의 하나하나의 팀을 만든다면 그런 팀을 우리는 애자일 팀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각각의 EF와 OPA는 다르겠지만 이런 조직으로 해서 현재 국내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요런 식의 실무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기획부서에서 기획서를 쓰든 SOW를 쓰든 BC를 작성하든 애자일의 프로덕트 백로그를 쓰든 이렇게 해서 기획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는 이 기획서를 가지고 승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죠? 승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밸류란 용어를 쓸게요. 가치, 유형과 무형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술사나 감리사 쪽으로 오면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판단 기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다시 접근을 하면 Benefit Cost Ratio, BCR, NPV, Net Present Value, 그 다음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인 Payback Period, 그 다음에 IRR, 내부 이익률 같은 거, TCO, Total Cost Ownership,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프로젝트 경제성 기법 혹은 프로젝트 경제성 판단 기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를테면 프로젝트는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이런 건 페이백 피리어드를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프로젝트가 6개월보다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애자일 쪽으로 오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 설계 개발을 하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쪽은 프로젝트 기간을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스프린트 혹은 이터레이션. 그죠? ITERA, TIOA. 이것을 우리는 이터레이션, 반복 구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반복 구간에 대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PMP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MVP예요. 그죠? MVP. 따라서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이런 뜻을 알아야지만 PMP와 감리사 시험에 신규 용어도 다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MVP가 뭔지, 스파이크가 뭔지, 이런 식의 애자일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각각의 용어의 뜻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자, 잠깐 애자일 얘기는 조금 이따 빼는 걸로 하고 다시 예측적 개발 모델로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승인 과정을 거치면 회사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한 거죠. 그죠? 프로젝트를 승인 과정을 통과를 했다면 우리는 통과한 문서를 우리는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의 영어 표현은 프로젝트 차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프로젝트 헌장을 뜻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프로젝트의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예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리스크 내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초반에 하이 레벨에서, 그죠? 초반에 하이 레벨에서 식별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심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때 정도 어딘가에 이제 PMO 조직에서, 제가 이제 PMO 조직장이었으니까, 그럼 PMO 조직에서 여기에 PM 한 명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명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당이 되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당이 되면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각각의 팀원들과 같이 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자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매니저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게 되고, 약자는 PMP라 부를게요. PMP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약자죠.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국내에선 대부분 뭐라 부르냐면 사업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사업 수행 계획서가 결국에 뭐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 이꼴 뭐다? 사업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사업 수행 계획서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업 수행 계획서를 보면 저의 암기법은 뭐죠?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 플러스 S라고 암기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해당하는 암기하는 게 더 어렵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암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1은 좀 이따 얘기하는 거로 하고, 3개가 제일 중요한데 3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지식 영역을 뜻하죠. 그죠? 프로젝트의 범위,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스코프에 대한 관리, 그죠? 이걸 우리는 범위 관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바로 범위 관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걸 우리는 일정 관리라고 부르고, 이 순서 중요합니다. 이 순서까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스케줄과 타임이라는 용어로 일정 관리라는 표현을 뜻하고, 우리 프로젝트의 예산이 얼마냐, 나중에 이 예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BAC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Budget at Completion,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의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원가가 얼마냐, 우리 프로젝트의 코스트가 얼마냐, 코스트 더하기 코스트의 썸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산. 이걸 우리는 버짓이라는 용어를 쓸 거니까. 그죠? 요 버짓의 B가 요 버짓이죠. 그죠? 요걸 우리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하나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품질 관리. 품질은 영어로 당연히 퀄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니까 품질 관리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가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ISO 25010의 품질에 대한 국제표준 중에서 주특성이 뭐고 부특성이 뭐냐. 그러면서 2010년도에 가면 여러분들 세이프티라고 하면 안전, 세이프티 항목이 추가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정된 게 예전 거면 지금 이게 개정된 건 여기 안전, 왜냐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걸 알고 시험장에 가야지, 예전에 구닥다리로 보면 지금 문제 나온 건 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각각의 촉진자가 최신 버전으로 강의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이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갈게요. 요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 앞에가 다 약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면 자원관리겠죠. 그죠? RCR은 자원관리. 자원은 두 가지예요. 그죠? 인적 자원. 인적 자원과 뭐가 있다? 물적 자원 관리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인적 관리는 휴먼 리소스 관리라는 용어를 쓸 거고, 물적은 피지컬 리소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죠? 인적 관리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인적 관리에 대한 건 PMP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이쪽을 우리는 리소스 관리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C는 의사소통이죠. 그죠? 따라서 의사소통 관리,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주간 보고 할 거냐, 일일 보고를 할 거냐. 에자일에서는 일일 미팅이 있어요. 그죠? 에자일에서는 일일 미팅을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혹은 데일리 스크럼 미팅, 이런 용어를 써요. 그죠? 따라서 에자일에서는 에자일에 일일 미팅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건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따라서 의사소통에 대한 계획서가 첨부가 될 거고, R은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R은 뭐의 약자냐면 리스크. 따라서 프로젝트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위험관리 계획서가 첨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부정적, 긍정적이죠. 그죠? 긍정적 리스크를 우리는 포지티브 리스크라 부를 거고 시험 문제의 80%는 네거티브예요. 그죠? 네거티브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이번 2024년도도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다음 중 포지티브 리스크와 네거티브, 부정적 리스크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대응 방법은 뭐냐?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그죠? 수용, accept였어요. 모든 게 accept 다 있다. 아주 사소한 리스크는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 리스크도 받아들여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P가 좀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죠? P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 같아. P는 우리는 조달 관리란 용어를 쓸 거고, 조달 관리는 영어로 procurement란 용어를 써요. 그죠? 이게 조달 관리인데, 시험 문제는 조달 관리 쪽은 오히려 PMP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직접 구매 제도, 직접 구매 제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예전에 뭐라 불렀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란 용어를 썼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재작년에 이름 뭘로 바뀌었죠?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로 재작년에 이름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뀐 걸로 우리는 법 지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 S는 뭐의 약자죠? 이해관계자, 말뚝을 뜻하는 스테이크에 그것을 보유한 사람. 이걸 우리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해관계자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자 관리. 자, 요렇게 해서 이 10개를 PMP 6판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BOK,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6판에서는 6판은 약 한 6년 전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지식 영역이라 불렀죠. 그죠? 지식 영역이라 불렀고, 영어 표현은 knowledge area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0개의 지식 영역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가 EM이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9개를 통합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통합관리란 용어를 쓰고, 영어로는 이것을 인티그레이션 관리란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 영역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식 영역을 먼저 10개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을 조금 더 프로세스로 다 나눌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하면, 이를테면 범위 관리는 프로세스가 전체가 6개가 있는데, 범위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 범위 정의, 네 번째 WBX 작성,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범위 확인,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범위 통제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6개의 프로세스로 또 나중에 구성될 건데, 그런 순서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프로세스를 다 합치면 49개입니다. 49개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이해 및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감지사에 붙는다는 거죠. 그죠? PMP도 이것도 알아야 붙어요. 그죠? 아니, 기술사도 똑같아. 이것을 모두 알아야 된다. 어차피 객관식이냐 주관식 차이냐지 결국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49개의 프로세스마다 뭐가 있다? ITO가 있어요. 그죠? ITO. I는 뭐냐면 우리 AI 생각하시면 돼. AI. 어차피 AI는 인공지능에 대한 건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소프트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러면 AI의 신경만 생각하시면 돼. 들어오는 거 뭐라 부른다? 인풋. 각각의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툴 앤 테크닉, 도구 및 기법.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아웃풋.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웃풋. 따라서 우리는 ITO를 알아야 되는 거죠. ITO.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
23번인가요? 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서 네 번째 프로세스 이름이 뭐냐면 정량적 프로젝트 분석인데, 정량적 리스크 분석인데, 정성적이 세 번째고 정량적이 네 번째거든요.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 도구 및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데이터 품질 평가였죠.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 품질 평가. 그거는 정량적에서 하지 않죠, 그죠? 어디서 하죠? 그죠? 여러분 답변 못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야, 알면 내가 뭐하러 왔겠냐, 이런 얼굴 표정이, 그죠? 정답은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정성적 위험 분석. 퀄리테이티브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퀀터테이티브가 아니라, 그죠? 자, 거기서 하는 문제, 저기 분위기가 갑자기 이해 안 되는 분위기로 잠깐 흘러갔어요, 그죠? 예, 그런 식의 좀 미묘한 차이를 느껴요, 그죠?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갑자기 정성적, 정량적 하니까 막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도구 및 기법까지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이를테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뭐죠? 범위 관리의 첫 번째 프로세스가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고, 두 번째가 요구사항 수집 기법이죠. 그죠? 네, 맞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다음 중 요구사항 수집 기법에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핵심 전문가 그룹, 그죠? 포커싱 그룹, 이것을 뜻하는 상황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 포커싱 그룹이 뭔지, 그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이를테면 범위 관리의 네 번째의 도구 및 기법이 뭐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분할 기법이죠. 상하 구조로 쪼개는 게 분할이에요. 그죠? 그런 식의 디컴포지션,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49개의 도구 및 기법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전체 12개 중에서 우리가 11개는 맞출 수 있다. 그래야 합격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매주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숙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얘기가 늘어졌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PM과 팀원들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진행하는 미팅이 뭐죠? 이거를 한 다음에 다음 미팅이 뭐죠? 맞아요. 그죠? 요거를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오늘하고 했던 거 똑같아요. 그죠? 킥오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하고 뭐 한다? 킥오프 미팅. 그죠? 이거를 하고 우리는 킥오프 미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하고 공식적인 미팅을 한다. 팀원들한테 혹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인포멀이 아니라 포멀하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커미트먼트. 아무튼 커미트먼트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킥오프 미팅을 하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당연히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분석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거,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SI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한 번 더 기술하고 한 번 더 재정의하고 확정을 짓는 거죠. 그냥. 따라서 단계는 영어 표현이 페이지라는 표현을 쓸게요. 분석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화면 설계 및 DB 설계로 가는 거죠. 그냥. 설계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냥.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면 설계, 오픈 API 설계,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까지 이제 개념물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리적 모델링까지 끝나면 우리는 개발 단계로 가는 거죠. 개발은 코딩 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시험 문제 대부분 자바로 코딩된 결과가 뭐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항상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그죠? 1분 안에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문까지 결과를 예상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죠? 코딩 20년 동안 해도 바로 보자면 바로 봐도 긴가민가 해요. 그죠? 그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죠? 테스트 단계는 버그를 사전에 찾는 거죠. 그죠? 폴트. FAULT. 폴트를
사전에 찾는 행위, 그죠? 찾는 행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블랙박스 테스트가 됐든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됐든 경험 기반 테스트가 됐든 저는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죠? 경탐, 오체분, 유분, 태우 모든 키워드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정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중에 소프트 공학에서는. 따라서 경험 기반 테스트를 거치고 사이트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릴리스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죠? 따라서 CI부터 해서 CD부터 해서 딜리버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릴리즈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거치면서 운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운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오퍼레이션. 그죠? 이렇게 운영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소스를 뜯어 고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암기법은 수완이의 예적 이러고 암기했어요. 그죠? 수정적 유지보수, 완전적 유지보수, 예방적 유지보수, 적응적 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를 혹은 유지관리를 우리는 메인터너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해서 5년이 됐든 10년 동안 운영 유지보수를 하고 나중에 이 사이트는 폐지를 시키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가거나 그렇게 가겠죠. 그죠? 현재 ITP처럼.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요렇게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요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서가 기획자 및 회사의 대표와 결정을 해서 또 다른 기획서로 올 거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제 표준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ISO 21500이라 부르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은 뭐다? ISO 21500. 2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21500의 주제 영역까지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PMBOK에서 지식 영역을 이쪽에서는 뭐라 부른다? 이쪽에서는 주제, 이쪽에서는 어젠더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어젠더. 그 세 개 오면 그 세 개의 용어를 우리는 EM에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붙어요. 그죠? 이런 식의 거친다. 자, 이 정도의 프로세스나 단계는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국제표준과 그 다음에 PMBOK에서는 이것을 프로세스 그룹 몇 개로 나눴다? 전체 5개로 나눈 거죠. 그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헌장까지 작성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착수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니시에이팅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계획서를 작성하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두 번째 프로세스인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획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거는 감리사가 됐든 PMP가 됐든 기술사가 됐든 다 똑같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의 맥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죠.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여기까지 사이트에 실제 적용하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세 번째 프로세스라 부르고 이걸 우리는 실행 프로세스, 실행이죠. 그죠? 익스큐팅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건 버전이 1.0이라는 거죠. 그죠? 문서의 버전이 1.0이라는 거지. 그럼 1.0이 있다는 건 기준선이 있다는 거죠. 기준선은 영어로 뭐라 부르죠?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 있다는 뜻은 다음부터 변경을 할 때는 네 맘대로 못 바꾼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떤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네 번째 프로세스인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라 부른다. 따라서 A의 요구사항을 B로 바꿀 때는 반드시 체인지 리퀘스트, CR을 작성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CCB, 체인지 컨트롤 보드 이런 식의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거나
오늘까지 프로젝트를 50%로 하기로 했는데 40%밖에 진행이 안 됐다. 마이너스 10%가 지연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주말에 일을 할 거다. 이것을 결정하는 걸 우리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네 번째 프로세스를 거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건 인도물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인도물 영어 표현까지 암기해야 돼요. 그죠? 딜리버러블즈라고 하는 인도물. 이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면 우리는 다섯 번째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 그룹 혹은 단계 1단계가 끝나면 1단계가 끝나니까 프로젝트 종료와 단계 종료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섯 번째 프로세스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그룹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이 49개의 일부는 착수 프로세스에 있고 대다수의 70%는 계획 프로세스 그룹에 있고 나머지 한 10%가 실행 프로세스에 있고 나머지 한 10%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있고 나머지 1, 2%가 종료 프로세스에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49개의 프로세스가 이 5개의 프로세스에 이 5개의 프로세스 그룹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역시 12개를 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12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그럼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고 왔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범위 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 네 번째 프로세스가 그 WBS 작성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프로세스 그룹에 들어갈까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갈라진다. 여기서. 자, 그래도 찍는다면 어디에 포함될까요? WBS 작성 프로세스는 어느 프로세스 그룹에 들어갈까요? 과감하게 찍으세요. 그죠? 집단지성이 좋아요. 그죠? 계획 프로세스죠.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범위 관리의 요구사항 수집을 해서 범위를 정의를 하고 WBS를 작성을 하면 뭐가 나온다? 범위 기준선이 나오는 거죠. 그죠? 범위 기준선. 따라서 스코프 베이스라인이란 뜻은 뭘까? 우리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범위 기준선인데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 프로세스에 그룹이 있다. 이렇게 EM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개 때문에 1년 더 고생할 수도 있고 하나를 더 맞춰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범위 관리를 알고 일정 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가 일정 기준선이거든요. 다섯 번째가 일정 기준선이고 원가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가 예산 결정 프로세스예요. 그냥 예산 결정에서 원가 기준선이 나오고 일정 개발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가 일정 기준선이 나오는 거죠. 순서상으로 보면 범위 기준선이 나오고 일정 기준선이 나와야 예산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냥 따라서 이것마저도 1, 2, 3번 순서가 있고 이 순서도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10번 이상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범위 기준선 1번, 2번 일정 기준선, 3번 예산 결정을 타가지고 뭐가 나온다? 원가 기준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기출문제에 10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스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49개의 프로세스 다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다는 단어가 인도물이거든요. 그럼 인도물의 흐름 정도로만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이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인도물은 어느 프로세스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실행 프로세스에서 실행 프로세스. 엄밀히 말하면 통합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작업 지침이 관리.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인도물이 나오는 거죠. 통합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가 좀 이따가 강의가 나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도물이 나오는 거죠. 인도물은 영어 단어까지 암기해야 돼요. 그죠? deliverables. 그럼 인도물은 개발팀에서 만든 거잖아요. 아직까지 품질과 내부적인 검토는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인도물은 어디에서 고객이 보기 전에 프로젝트 팀에서 한번 보고 고객한테 보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물은 어디서 본다? 맞습니다. 인도물은 품질 관리에 오면 품질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가 품질 관리의 세 번째 품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계획 프로세스 그룹이고, 이 계획한 걸 프로젝트 전 단계에 반영하는 걸 우리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라 부르는데, 이게 두 번째 프로세스죠. 이것을 예전에는 품질 보증 프로세스라 불렀는데, 이게 넓은 의미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죠? 이거는 실행 프로세스예요. 그죠? 이 세 번째 프로세스가 품질 통제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품질 통제 프로세스에서 인도물을 프로젝트 팀에서 한번 검토한다는 거죠. 그죠? 한번 검사한다는 거죠. 한번 뭐 한다? 인스펙션을 한다는 거죠. 인스펙션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도물이 뭘로 바뀐다? 맞아요. VD로 바뀌는 거죠. 그죠? VD. VD가 뭐의 약자죠? 프로젝트 팀에서 한번 검증한 거야. 그럼 뭘로 바뀐다? verified. 검증된 deliverables가 되는 거죠. 그죠?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검증된 건 누구 관점이다? 바로 프로젝트 팀, 개발팀 관점이죠. 개발팀. 을 관점이지. 그죠? 을 관점. 다시 올라오면 조달이 있다는 건 갑과 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조달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갑과 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갑과 을이 있던 거다. 갑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buyer란 표현을 쓰고, 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seller란 표현을 쓰는 거죠. 갑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판매자란 표현을 쓰고, 그죠? 바이어를 우리는 고객이란 표현을 쓰고, 셀러를 우리는 판매자 혹은 공급업체,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갑과 을 간에 그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조달 수행에서 계약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계약서가 나온다. 계약서를 영어로 뭐라 부르죠? agreement. A-G-R-E-E-M-E-N-T.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죠? 이게 바로 계약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약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용어, 이런 용어도 우리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개발팀, 여기서 말한 을에서 이거에 대한 검증된 인도물이 어디서 검토된다? 품질 통제에서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품질 통제는 고객이 아직 본 게 아니에요. 그죠?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만 본 거지. 아직까지 고객이 안 본 거지. 그러면 고객은 어디에서 검증된 것을 확인할 거냐? 고객 관점은 확인이에요. 그죠? 확인은 어디서 한다? 맞습니다. 범위 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가 뭐다? 맞습니다. 범위 확인 프로세스죠. 범위 확인. 영어 표현은 validate scope이 되겠죠. 그죠? validate, 범위 확인이죠. 그러면 검증된 인도물이 뭘로 바뀐다? VD의 검증된 인도물이 뭘로 바뀌죠? AD로 바뀌는 거지. AD로 바뀌는 거죠. AD는 뭐의 약자죠? 확인된 거니까 accepted, 그죠? accepted deliverable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확인된 인도물이 바뀌는 거다. 확인된 인도물이 프로젝트 종료에서 뭘로 바뀐다? 맞죠. FP로 바뀌는 거죠. FP 혹은 파이널 서비스로 바뀌는 거죠. 그죠? 파이널. 여기서 F는 뭐의 약자다? 파이널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로 바뀌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식의 원리를 제가 강의 교재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를 두고 나중에라도 한번 더 보시라고, 오늘 좀 불편하겠지만
여기까지 일부러 시간을 낸 거니까 또 책상 좀 더 이동한다고 불만 갖지 말고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인도물에 대한 이 프로세스마저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만 예측적 개발 모델을 하죠. 지금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결국은 다시 어디로 오냐? 애자일로 왔어요. 그죠? 그러면 애자일이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내 프로젝트는 요만한 거밖에 없는데 나보고 지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CI 작성을 하고 분석 설계 개발을 다 태운다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도 얼마나 많은 기간과 에포트가 들겠어요. 그죠? 이런 반대급부로 20년 전부터 급격하게 튀어오른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애자일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1번 XP, 2번 스크럼, 3번 칸반, 네 번째는 린 프로세스. 이 해당하는 4개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따라서 칸반의 페어 프로그램이 뭐냐? 스크럼의 스크럼 보드가 뭐냐? 칸반의 WIP, 워크인 프로세스가 뭐냐? 린 프로세스의 낭비가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각각의 애자일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방법론과 대표적인 메소돌로지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나오냐면 번다운 차트까지 나와요. 그죠? 번다운 DOWM 번다운 차트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번다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2주 내지 3주.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3주 동안의 스프린트 기간으로 애자일 프로세스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3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프린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때 하루의 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토리 포인트. 하루하루에 해야 되는 하루치의 분량을 뭐라 부른다? 스토리 포인트. 이게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의 개발자가 3주 동안 진행을 한다. 그러면 3주 동안, 3주면 얼마? 3주면 21일에서 주말에 이틀 6일을 빼면 실제 근무일은 15일이 되는 거죠. 곱하기 15 하면 할 수 있는 건 전체 몇 개? 150 스토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150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하루하루 끝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번다운 차트. 하루하루 한 걸 누적해 가면 이걸 뭐라 부른다? 번업 차트. 따라서 이런 문제가 현재 PMP에도 나오고 감리사도 나오고 다 실무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냐면 애자일 프로세스의 4개의 가치와 12개의 또 원칙이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4개의 가치, 물론 전 다 암기하죠. 개소, 협변,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는 암기 과목입니다. 따라서 PMP는 이렇게 좀 무식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현재 감리사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따라서 4개의 가치가 아닌 것. 다음 중 12개의 원칙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일 어렵습니다.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사례는 몇 개? 6개. 4개인지 3개인지 헷갈립니다. 뚝뚝 나가 떨어집니다. 그죠? 예, 거기까지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가냐면,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상황이냐면, 아니, 그러면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번다운 차트 쓰면 안 돼? 반대로, 애자일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있으면 안 돼? 그죠? 된다는 거지.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카메라 다 찍히고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PMP 칠판을 얘기하고자 해요. 따라서 BOK, 프로젝트 관리 BOK
칠판 에디션은 맞습니다. 두 개의 경계가 없다. 에자일 쓰면서 예측적 개발 모델 쓸 수 있고, 예측적 개발 모델 하면서 에자일의 기법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현재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고 있다? 칠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칠판은 제가 3, 4년 전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쏟아냈어요. 그죠?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칠판을 가면, 프로젝트 칠판은 언제 나왔죠? 제 기억으로는 2022년부터 3년 사이 나왔어요. 그죠? 사실 2022년도에 나왔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쏟아졌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칠판은 그죠? 프로젝트의 4개의 가치. 저는 이걸 RR 공정이라고 암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어벙하게 12개의 원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인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따라서 4가지의 가치를 보면, PM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responsibility.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우한다. 그래서 두 번째 R은 respect. 세 번째는 프로젝트는 공정해야 된다. fair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월호 선장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honesty. 이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우리의 프라이머리는 뭐다? 고객 만족이다 에서부터 우리의 프로세스는 계속 가면서 튜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12개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거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6판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지식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PMP 7판에서는 지식 영역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지식 영역 대신에 무슨 용어로 바뀌었다? 성과 도메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과 도메인으로. 영어 표현은 퍼포먼스 도메인입니다. 성과 도메인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10개의 지식 영역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성과 도메인으로 바뀌었고, 성과 도메인은 에자일까지 포함시키고, 에자일도 포함시키고, 예측적 개발 모델도 포함시켜서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바뀐 거죠. 저의 암기법은 이, 팀, 개, 기, 작, 인칙, 불확실성. 이렇게 8개로 바뀌었죠.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팀, 계기작, 인칙불. 이렇게 해서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맨 뒤에 있었던 이해관계자가 맨 앞으로 나왔죠. 그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따라서 이해관계자, 팀관리,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거,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획서, 기획에 대한 내용,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이쪽은 계획은 플래닝이죠. 그죠? 계획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계획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그죠? 기획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작업 진행, 그 다음 그죠?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수행, 고객한테 넘겨주는 인도물,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에 대한 측정, 영어로는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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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프로젝트 리스크, 이것을 우리는 불확실성. 이렇게 해서 저의 암기법,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해서 8개로 성과 도메인이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과 도메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를테면 자원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 터크만입니다. 터크만의 팀 개발 5단계가 뭐야? 터크만의 팀 5단계 모델.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프로젝트 팀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가는 어전이 해산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디에 다 넣었다? 모델에 다 넣은 거죠. 그죠? 작년도에 이 모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감리사 시험에 이 모델, 핑크라고 하는
이런 쪽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모델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건 뭐냐? 알게 뭐예요, 그죠? 알게 뭐예요. 솔직히 알게 뭐예요. 이렇게 듣보자 사람 한 명 빼와서 얘가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 모델의 요소는 뭐냐? 결국에 뭐가 되냐? 찍기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개 중에서 1개는 장담을 못합니다. 1개는 꼭 보면 듣보잡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얘가 주장한 모델 중에서 3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나 찍어. 이게 항상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법, 아까 얘기했던 분할 기법, 롤링 웨이브 기법, EVA 기법, 언더밸류 어널리시스, 사실은 원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원가 통제 기법인 언더밸류 어널리시스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CPI가 어떻게 돼요? SPI가 어떻게 돼요? ETC가 어떻게 돼요? EAC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넣었다? 기법, 그죠? 메서드, 예, 기법에 넣었죠, 그죠? 기법, 그죠? 메서드에 넣었죠, 그죠? 메서드에 넣어서 이런 성과 도메인으로 해서 고객한테 넘겨주는 걸 뭐라 부른다? 인도물. 따라서 인도물과 각종 산출물이 있죠, 그죠? 각종 산출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티팩트. 그죠? 아티팩트. 맞습니다. 요게 PMP 칠판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그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 PM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의 항목을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트 팩터, 기업 환경 요인인데 이를테면 공공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그런 거 보면 다 뭐죠? 펑션 포인트예요, 그죠? 펑션 포인트의 단계가 뭐냐? 저는 4개 보호 지수, 해당 6단계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의 원가를 결정을 하는 이런 펑션 포인트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내로 오면 원가 기준선이죠, 그죠? 원가 기준선일 때 인건비는 뭘로 계산한다?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의 펑션 포인트로 계산하는 거지. 현재 1펑션 포인트가 얼마죠? 1펑션 포인트가 605,784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의 암기할 건 암기를 해줘야 돼. 합격한 저도 다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65784원인데 이렇게 PM이 어쩔 수 없는 항목을 뭐라 부른다? EEF. 각 회사의 프로세스를 뭐라 부른다?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흡수되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PMP 칠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 그죠?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 강의 중에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죠? 이 개가 항상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 개로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개는 이 개입니다. 이 개.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따라서 이쪽의 개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을 쓸 거냐, 아니면 애자일 프로세스를 쓸 거냐, 반복적 개발 모델을 쓸 거냐, 이쪽 개입니다. 이쪽 개. 그래서 이쪽의 개는 자꾸 분위기가 좀 욕하는 것 같은데, 디벨롭먼트, 개발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 방법론이고요. 네 번째는 계획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 기획 프로세스라 부르거든요. 따라서 계획과 기획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플래닝 프로세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잠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팀 계기자 꼭 보면 약자로 하면 D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보통 웃어주는데 여러분들 웃지도 않는군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좀 감리 쪽으로 묶는다면, 우리가 감리가 정기 감리라 하면 감리가 3단계 감리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분석이 끝났을 때가 요구 분석 단계.
설계가 끝나고 들어가는 게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단계로 나누면 단통시인설이에요, 그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설치 테스트. 따라서 통합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감리의 종료 단계, 감리의 3단계 감리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게 바로 정기 감리예요, 그죠? 따라서 다음 강의는 법, 지침, 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감리부터 해서 법, 지침 다 할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제가 25문제 중에서 21문제는 보증할게요. 나머지 도메인은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그죠? 어차피 저 이상으로 그쪽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PMP 자격증이 됐든, 감리사 자격증이 됐든, 기술사 자격증이 됐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 해당하는 지식 가지고, 결국에는 PMP 자격증은 180개 중에서 145개가 넘으면 붙는 거고, 감리사 시험은 120개 중에서 85개가 되면 붙는 거고, 기술사 시험은 쓰기 시험에서 56페이지를 작성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기술사는 붙는 겁니다. 각각의 시험의 특징이 있을 뿐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시간 관계상. 자, 이 정도만 하고, 저의 감리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업 관리, 이것으로 저의 로드맵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